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안도 많고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미국 방문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할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조언을 들어보겠고요. 대학생들이 스스로 몰카를 적발해내기 위해 나서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네요. 몰카 찍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자.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이런 표어를 내걸고 몰카 탐지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임소영 부회장과의 인터뷰 마련했고요. 7시 5분 시작된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 소개합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 네, 어제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고요.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 또 한 분의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는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죠. 잠깐 광고 듣고 1부 출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 산적한 현안에 또 원비어 사망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죠.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는 새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문 대통령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지금 조언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될까요, 정상회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이제 첫 회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약속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먼저 꺼낸다든지 그러면은 시간 걸리고 복잡한데. 예.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원칙, 이게 이제 합의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준비 정도는 다 양쪽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그렇죠. 사실 양쪽에 미리 다 사전에 서로 조율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4월 26일 날 이미 삼부 장관이 외교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건 압박을 하되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어디까지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우리는 제재와 대화라는 표현을 썼고 저쪽은 미국은 압박과 관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방법론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합의라고 할까 약속을 하고 돌아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어로 쓰면 제재와 대화, 압박과 관여 같은 말이지만 방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다녀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문재인 교수 팀들. 예. 문재인 교수 그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또 정의당의 김동대 의원이 같이 다녀왔는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문재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할 만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압박 쪽에 제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네, 그건 아니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그게 이런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일반 정치인들은 뭐 압박 쪽에 방점을 찍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네. 명색이 그쪽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예. 결국은 대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로 끌어내느냐.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지만 예. 하여튼 목적은 대화다. 네. 협상이다. 네. 이런 식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예. 예.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9년 정확하게. 네, 이게 근데 뭐 극적인 어떤 돌파구를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북한이 9년 동안에 핵 능력이 커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사일 능력도 커지고. 네. 정말 이거는 지난 9년 동안 책임을 맡았던 정권 또는 정부가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네. 조금 그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 민간 단체들이 방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일 결정을 했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또 문제 대통령이 이스라엘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대회였냐? 동계올림픽. 그 대회, 태권도 대회, 무주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 거기서 이제 축사식으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예.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저쪽에 IOC 위원 장웅 IOC 위원이 체육에 정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의 체육회담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사실상 거절한 그런 셈이었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체육회담 하려면은 체육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갖춰라 하는 식으로 지금 좀 뒤로 좀 제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70년대 적십자 회담할 때 북한이 했던 방법인데 예. 4, 5년 만에 다시 그 수법을 쓰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남북 관계를 좀 북핵문이 네, 지금 정세현 장관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정 장관님. 말자가 앞서간다는 식의 합의를. 정 장관님.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하는 두 큰 원칙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잘 합의하고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회담 전에 서로 그 장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종합하면 잘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돌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 돌발적으로 무슨 뭘 던진다든지 이럴 위험은 없을까요? 아이고, 그거야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나, 지금 미국의 국무부나 뭐 이런데 장관, 부장관만 있지 차관보도 지금 임명을 못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예. 우리보다 외교안보 라인의 라인업이 좀 덜 끝났습니다. 우리가 좀 덜 끝난 대목이 있지만. 네. 그래서 그쪽도 자기네들이 팀이 다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성 이것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사드 문제는 일단 의제에서는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건 뭐 역시 미국도 합의해 준 거겠죠? 물론이죠. 예. 또 사전 조율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외무부 장관이 이제 취임한 뒤에 뭐 공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뭐 내막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뭔가 지금 뭐 얘기가 다 난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접점 만들기 어려운 사드 문제는 지금 이번에 꺼내지 말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뭐 조언을 하신다면 아니면 무슨 뭐 힌트를 하나 주신다든지 짤막하게.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또는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좀 우선해야 되겠다는 식의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선 후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예. 저희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운전석에 우리가 앉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남북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여기에 목표를 도라는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요,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사다 놓고 학생들이 원하면 이걸 빌려주는 대여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이 대여 사업 홍보 포스터에 몰카를 찍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자, 이런 문구까지 써붙였다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됐을까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임소영 부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공부를 해도 바쁠 판에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예. 저희가 28대 총여학생회인데요. 26대 총여학생회 때부터 몰카 탐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었고요. 예.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5년에 홍대에서 나사 몰카가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요. 이화여대나 이제 숙명여대 같은 여대에서는 총학생회나 학교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예. 연세대에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26대 때 했는데 예. 이제 28대 때 와서 공약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몰카 탐지기 몇 대를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12월에 학생처와 면담을 해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워터파크 사건을 알고 계셨어요. 학생처 분들이. 네. 그래서 그것에 공감을 하시고 저희에게 몰카 탐지기 4대를 사주셨고요. 4대. 적외선 방식으로 탐지하는 탐지기.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빌려갑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때 시행한 결과 33건? 33건 지금까지 대여해 가셨어요. 주로 어떤 학생이 왜 빌리러 와요? 저희가 사유까지는 묻고 있진 않는데요. 예. 대체로 연대 학생분들이 뭐 본인의 하숙집, 자취방을 해보시려고 빌려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타교 학생분들이 불안하셔서 저희에게 부탁하시고 빌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하철을 탐지를 해보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유나 빌려가시는 장소는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비된 4대의 그 탐지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뭐 이런 곳들은 총학 여학생회 차원에서 이렇게 점검도 해보셨겠죠? 네네. 저희가 1월 달에 총여학생회 집행부 친구들이랑 신촌 캠퍼스만 우선적으로, 송도 캠퍼스가 저희가 따로 있는데 신촌 캠퍼스만 우선적으로 여자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탈의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 탐지를. 그때 혹시 발견된 몰카가 있었나요?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처에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없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네. 네. 이런 일을 하는데 남학생들도 도와줍니까? 네, 사실 총여학생회라고 하면 다 여학생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남성인 친구들도 있고 학내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몰카 탐지기 대여를 맡고 있는 친구가 남성인데 그래요? 그 친구가 한 학기 이제 담당을 해본 소감을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몰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일상에서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삶 전반에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테러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공유를 해줬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종의 테러다. 네. 그런데 이 적외선 탐지용 몰카 탐지기로 적발 안 되는 몰카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빛을 쏴서 적외선에 반사가 돼요. 렌즈가 있으면. 몰카 렌즈가 있으면 반사되는 형식인데 나사 몰카 같은 경우에는 나사 자체가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렌즈인지 나사 때문에 반사되는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하. 볼펜으로 다 눌러봐서 동그란 면이 있으면 그게 렌즈인 걸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주파수로만 감지가 되는 그런 몰카 형태도 있고, 사실 설치형 몰카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는 개인 휴대폰으로 뭐 계단형 강의실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시계형이라든지 안경에 달린 몰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계, 안경, 뭐 볼펜, 뭐 별의별 다양한 몰카들이 나온다는데 네. 제도적으로 이런 몰카를 못 만들게, 못 팔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저희가 총여학생회로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의실 내에서 이제 혐오 발언을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단톡방 사건이 대학가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네. 몰카 판매 금지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대여 사업이라든지 사실 그런 사업에 좀 더 에너지를 줄이고 다른 사업에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국회에도 이 몰카 구매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가 외에는 몰카 소지를 불법화하자 뭐 이런 내용의 몰카 판매 금지법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좀 빨리 처리되도록 촉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 DSO 분들의 노력 덕분에 소라넷이 폐지가 됐는데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SO가 뭐죠?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활동 단체인데요. 소라넷이라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이 공유되는 몰카 영상들이 주로 공유되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웹사이트 폐쇄에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단체.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총여학생회가 다른 일에 좀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임소영 부회장이었습니다. 윤태원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준용 씨 관련된 그 제보 조작 혐의 받고 있는 이유미 씨 구속영장 청구됐네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긴급 체포가 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서울 남부지방 공안부. 이 선거법 사안은 보통 여기서 다 하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되겠지만은 본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니까.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후나 의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은 지점이 있지만은 조작 사실 자체는 그 이유미 씨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씨가 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문준용 씨 관련 이제 익명 제보자가 아니죠. 가상의 인물이죠. 이걸 이제 음성 변조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고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서 제공했다 이런 거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만 현재 거론되는 거죠?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는 두 사람이고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이 됐어요. 참고인에서. 그리고 아마 집하고 이런 쪽에 압수수색이 된 모양입니다. 그 윗선으로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이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게 우리 정치 관행상 침소봉대 같은 건 있어요, 사실. 한 80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은 100 정도로 이야기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유야무야 되고,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현실은 현실인데, 이번 케이스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건 80이 아니라 조작을 아예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상의 인물의 가상의 대화와 메시지를 조작한 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참 드뭅니다. 과거에 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뭐 병적 기록부 조작 이게 그나마 이제 유사한 케이스 같은데 김대엽 사건 그렇죠.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정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론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나도 몰랐다. 일단 부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아마 이 고리가 집중적인 수사를 받을 거예요. 이 고리가 연결이 되면은 더 윗고리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위로는 딱 단절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아마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장은 그 이유미 씨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유미 씨가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증거를 갖고 와라라고 지시한 거지 조작해서 갖고 오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이 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말고 법적 형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결국은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시켰다. 네. 두 번째는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넘어간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뭐 방조 이런 게 되겠죠. 세 번째는 다 속았다. 이유미 씨한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나 국민의당은 3번 다 속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유미 단독 범행이고 우리 모두 속았다. 수사는 결국 1이나 2로 가는 건데 워낙 엄중한 사안이라서 쉽게 추측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 2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당시에 국민의당이. 방금 이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말고 법적 형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사안이 후보하고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게 과거 사안들이 그렇다는 거죠. 뭐 예컨대 후보한테 이렇게 저렇게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터뜨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보가 이렇게 저렇게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해라. 이런 것은 뭐 별로 없었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당에서도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지만 이거 정치적 책임은 후보까지 가는 거죠.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 말하자면 이제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 딱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까지는 묵묵부답이죠. 그렇습니다.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 표명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속보가 뜨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아마도 뭐 사안이 약간 정리가 돼야지 뭘 하겠으니까 메시지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뭐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죠. 예컨대 지금 대표다. 그럼 뭐 대표 직위를 내려놓는다든지 무슨 직함이 있으면 그걸 내놓는다. 이래서 책임을 지겠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의원직도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자숙하겠다. 이러는 걸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당 내외에서는 당 내에서조차 안전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다들 최고 위기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이 지지율 낮은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덮쳐버리고 또 이 국민의당에서 이 사실상 원톱 체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원톱 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물론 뭐 이런 면이 있어요. 당장에 지금 무슨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뭐 존폐 자체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건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논란도 깊어지고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구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이거 부당하다.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 이런 소송 냈다는 소식 오래전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자, 이 소송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승소 판결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관련 소송이 여러 건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 몇 건입니까? 언제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판결은 6건의 패소 판결과 어디에 있었던 첫 번째 승소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6건의 패소는 왜 패소한 거고 어제는 왜 승소한 겁니까? 일단 판결의 이유가 다르긴 한데요. 지난 6건의 패소 판결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전이 지금까지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개가 안 됐죠.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도 법정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전의 원가를 우리가 모르니 이게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를 난 판단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판사님의 논리였어요? 첫 번째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6건 패소한 게 다 그래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말이 되긴 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공사만 전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모든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자료가 맞는지 여부조차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한전이 공개적으로 제출한 자료, 네. 공개적으로 발간한 자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만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한 것인데 그 이외의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 측에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좀 내라 했는데 예, 법원이 명령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게 되면 주장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의 홍기찬 부장판사님께서는 예.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을 했고 네. 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 요금 규정을 두었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판사가 뭔가 판단을 하려면 이 원가에 대한 자료를 내든지 왜 누진제를 했는지 설명해 봐라. 그렇습니다. 근데 설명을 못했다. 안 했다. 추상적 설명만 할 뿐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 전기에만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산업용이건 일반용이건 전부 다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주택용에만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래서 거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사업법에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누진제 규정을 두라는 규정은 없는 없죠. 것이고 그 누진율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지법에서는 이 부당이득이다 한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배상하라라고 한 겁니까? 일단 가구별로 전기 사용량이 다르고요. 다르죠. 전기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액수도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당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전부 다 다릅니다. 네. 일단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요.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참가하신 분이 총 869분입니다. 그러니까 869 가정인데요. 일단 반환 총액은 1억 4,5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대략 17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고액은 450만 원인데요. 어이고. 이게 불과 7개월 동안의 부당이득입니다. 이 말씀을 정반대로 드리게 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렇게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수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요번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게 7개월 기간에만 해당돼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것도 달라요? 아니, 국민들께서 실제로 인식하지는 못하십니다만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합니다.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기 총 6단계의 누진 요금제가 되어 있고요. 1단계의 전력량 요금과 6단계 전력량 요금은 대략 형식적으로는 11.7배입니다. 그렇죠. 그 배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가 보기에는 한전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별로 각 구간당 요금을 1원 혹은 2원씩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증액을 합니다. 각 구간당 1원 내지 2원이라서 큰 돈이 아닐 것 같은데 누진 배율로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거 전 국민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감으로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가 2014년이었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2014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소 제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2차례나 변경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요금을 2차례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조금 각 약관별로 판단하시게 되면 판결문도 길게 쓰셔야 되고 힘드실까 봐 2014년
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적용된 약관 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월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1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6건 패소하다가 1건 승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판들도 그럼 다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 차이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지난번 6번이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단 한 번도 납득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승소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소송 과정 중에 수많은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판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그 약관 규제법 혹은 경제법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신결이 있는데 그 신결이나 대법원 판례 이론에 따라서 그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승소 판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패소 판결은 전부 다 단독 판사님, 그러니까 판사님 1인 판사? 한 분이 판결을 하신 이번에 것인데 처음 합의부 재판이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부 재판을 좋습니다. 받은 것이고요. 이 인천지방법원의 이 승소 판결 이후에 한전이 혹시 항소한다든지 이런 소식 없습니까 아직?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은 없고요. 일단 항소를 하시든 항소를 하지 않으시든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종전에 국민들께서 패소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의 전기 요금 원가를 모른다는 것인데.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한전이 승소를 하시려면 전기 요금 원가를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부당이득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렇습니다.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예,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관련 소송에서 한전은 원래 이 전기 요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회계 자료 일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률상. 근데 제가 법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전기요금 원가 자료만 일부러 빼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영업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업 비밀. 네. 제출을 못할 겁니다. 제출을 하면은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하길 바라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제출 안 하면서도 항소할 수는 있겠죠? 그냥 시간 끊으라고라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전이 소송 과정 중에서 그리고 대국민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국가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주식회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식의 지분의 30%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 수익의 30%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국부 유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원가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만약 항소를 하시려면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소하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신 분은 사실 소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몇 개월치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재판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 제기하신 분들만 그 몇 개월치에 대한 배상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몇 개월치만 청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에 청구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만큼 소송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맞아요. 인지대부터 비싸지죠. 인지대부터 비싸지게 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커지니까 그만큼 참가 비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정적인 기간만 청구를 한 것인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통해서 승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저희는 과거 10년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10년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의 기본 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7개월치에서 869명이 평균 잡아 1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0년치로 하면은 평균 잡아 17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요. 네. 한 가정당 평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한 40만 원가량입니다. 40만 원? 1년에. 1년에? 예. 10년이면 4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소송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승소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진다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막 더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전이 뭐 그동안에 또 정부가 그동안에 논리를 펴온 거는 이 산업용은 우리 경제 발전 이끌어야 하니까 누진제 못 한다. 가정용의 누진제를 쓴 거는 절전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전기를 아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를 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 전체 쓰는 양을 100이라고 쳤을 때 가정용이 쓰는 게 몇 프로입니까? 가정용은 불과 13%에 불과하고요. 13%. 예. 산업용이 53% 이상입니다. 예. 근데 보통의 국가, 그러니까 늘 거기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OECD 국가의 평균을 보게 되면 산업용, 가정용, 그다음에 공공용의 비율이 대략 3대 3대 3 정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유독 13%, 산업용 52%, 그다음에 공공상업용이 32%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전기 외에 다른 걸 쓸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대신에 가정용은 워낙 누진제로 비싸니까 에어컨도 한 대 못 틀고 예.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만큼 이 전체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 된 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징벌적 요금 체계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소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너무 앞서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현재 우리의 제도상으로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집단 소송제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송에 참여하면 장기적으로는 이 초반부에는 몇 개월치만 청구하겠지만 승소가 확정되고 그러면 이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참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0년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예. 네. 물론 본인이 인지대 이런 건 좀 내야 되죠? 실제로 제가 받는 소송 참가 비용은 대부분 다 법원에 그대로 납부를 하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10년치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 참가 비용을 한 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예, 5만 원 정도 내고 기다려보면 400만 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승소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국가가 나설 때는 그 장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전기 요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없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대 때리다가 3대 맞는 것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소송은 장래를 향해서 개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반환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곽상훈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좀 진행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민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그 소송은 지금 대략 한 10,000분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한 인원입니다. 네, 그 10,000명은 어떤 이유로 위자료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 사유들은 다양하신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그 사유들을 써 주십니다. 네. 뭐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 있다. 위장약을 먹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생겼다.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태교 관련한 말씀. 태교에 안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임신 중인데. 네네네. 매일 좀 이상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매우 힘들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위가 없습니다만. 작년 11월, 12월을 상정을 하시면 그때는 거의 매주 주말 시위. 예, 주말 시위 있었습니다. 예. 시위 때문에 생업을 포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자료는 어느 정도 액수를 청구하는 겁니까? 위자료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사건을 맡은 재판장께서 사건의 경위 등을 살펴본 다음에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청구를 했습니까? 지금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게 하셨네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첫 재판 열렸다면서요? 예. 엊그제 열렸습니다. 네. 이것도 한참 걸리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겠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능성을 보고 앞길을 열어가는 것이니까요. 일단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은 만약 위자료 이 승소 판결을 얻게 되면 예. 누가 내는 겁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거기 두 가지 이론이 가능한데요. 국가와 그 개인 박근혜 대통령 둘 다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는 후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제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의 배상 책임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 제가 이론 구성을 했습니다. 만 명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신 때문에 이런저런 병을 얻고 이런저런 곤란을 겪고 있으니 50만 원 다오라는 소송. 예. 네. 이것도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상원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들으시고요. 구성건님, 북한을 세계 무대로 다시 나오게 하고 핵무기 포기 선언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협상가일 겁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과제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와는 악수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하신 분도 눈에 띄네요. 이어서 몰카 탐지기를 빌려주는 연세대 총여학생회도 만나봤습니다. 김지윤님, 몰카를 만드는 기술이 완전 첨단 기술이네요. 이 정도 기술이 있는데도 CCTV는 왜 이렇게 부실한 겁니까? 그리고 김성진님은 몰카를 불법화시키고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주일님은 그 정도로 할 거면 안전한 우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아마도 지구가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 김다은 PD가 수고해줬고요. 자,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뉴스는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와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캠프에 기입한 그런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을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호통 치시는 분은 누구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고요. 예. 뭐 앞에 얘기한 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송영무 후보자가 2012년, 2016년 총선 출마를 준비했고 뭐 비례대표 공천도 받으려고 했고 지난 대선에 캠프에도 있었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뭐 이렇게는 안 했다. 뭐 이렇게 지금 김동철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검증에 소홀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질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1991년 3월에 경남 진해에서 만취 운전하다가 헌병대에 잊혔던 이 사건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당신이 처벌을 이제 받지 않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과 헌병대에 이제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처벌을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는 뭐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왔다면서요? 앞에 이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991년 7월에 방금 말씀드린 거는 3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건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대령 2명하고 또 자기 동기생하고 함께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데 송영무 후보자는 이때 자기가 운전한 것은 아니다. 동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 책임자인 경찰관이 그때 자기 초등학교 선배가 해군본부에서 일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영무 후보자가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경찰서로 불러서 이 사건을 좀 무마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불거진 게 법무법인 방산기업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됐는데요. 뭐 전역 후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 9개월간 9억 9천만 원, 즉 월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내용하고 LIG 넥스원 이게 방산업체죠. 여기로부터 2년 6개월 동안은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았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는데 네.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를요. 나름 국방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에 응해준 것이고 뭐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 인정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또 서민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좀 더 이제 유화적인 그런 발언으로 사과를 한 모양새고요. 또 이제 오늘 약간 또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다른 퇴역 장성들도 혹시 로펌으로 간다고 하면 적극 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퇴역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뭐 후보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질문들도 있었죠. 사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었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가장 먼저 해결할 이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좀 피하는 모습 보였고요. 꼭 비준이라기보다는 어떤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또 사드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뭐 전작권 환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이제 국방 개혁을 좀 철저히 한 이후에 자강력을 좀 갖추고 나서 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삼긴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부친이 갑자기 어디가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앞에 소리는 뭐고 뒤에 소리는 뭡니까? 앞에 이제 이용주 의원이 이제 뭐 지금 국민의당 문준용 씨 의혹 제보하는 조작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제 나눈 카톡 대화를 공개하는 이런 기자회견 열었던 이 상황이었고요. 예. 뒤에 나온 소리는 이유미 씨가 직접 이제 조작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제 음성 내용인 것이죠. 예. 결국 오늘 이용주 의원이 한 얘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유미 씨도 자기의 단독 범행이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지도부 배우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 씨 사이에 오간 SNS 메신저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유미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건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게 조작인 줄 몰랐다는 증거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오늘 이제 SBS 통해서 이유미 씨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또 인터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할 말 이것은 이용주 의원 얘기 아마 다르지 않겠죠. 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제 정조준하고 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출국 금지된 데다가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찰은 이유미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포함한 5, 6건 정도를 압수수색했고요. 또 이유미 씨 동생도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죠? 언론 통해서는 뭐 분당도 감소할 수 있다, 뭐 해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라는 점이 전제가 돼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모로 온도차가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당장 치러야 하는 원외 인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잡히는 상황이고 예. 반면 현역 의원들은 아직 총선이 좀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당내에서 제일 큰 화제거리는 당장 8월 전당대회 일정인데요.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하자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국민의당 내에 뭐 안철수계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호남권 중진들 뭐 이런 양대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다리 쪽인가 어디 보이고 비명 소리가 했는데 부부싸움인 줄 알고 자기는 그냥 넘어갔다. 무슨 소리입니까? 골프장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지금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 이 목격자가 있었는데 범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봤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알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8시 반쯤에 창원 시내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범인 3명이 골프 연습 마치고 귀가하려던 이 주부인 모 씨를 납치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480만 원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넘어서 경찰이 진주시 진수대교 아래서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3명 가운데 1명은 잡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3명 중에 2명은 함안에서 경찰 추적을 받다가 타고 있는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를 했고요. 나머지 일당 가운데 1명은 경찰에 검거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각각 육촌 형제 그리고 여자친구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라. 아이고 깐난하게 소리인데요. 오늘 잘 들린 소리를 전해드리는 코너인데 좀 듣고 싶은 소리도 한번 전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듣고 싶은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결혼 출산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월별 출생아 숫자 5개월 연속 2자릿수로 감소한 데다가 혼인 건수까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뭐 발표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인구 동향을 공개를 했는데 올해 4월 출생아 숫자를 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13.6%가 감소한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적은 그런 숫자라고 하고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한 수는 한 35만 5천 명 수준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지난해는 40만 6,300명이었거든요. 예. 이 단순 비교에도 상당히 줄어든 숫자인데다가 지금까지 연간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로 내려간 일이 없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올해 4월 혼인 건수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8% 감소한 8만 8,700건이었는데요. 예. 혼인 관련 통계는 뭐 출산율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저출산의 개선이 어렵다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출산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아까 그 소리 좀 더 들어볼까요? 정말 듣고 싶은 그런 소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도 또 슬픈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노량진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하던 노동자 한 분이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철도 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되풀이될까요?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 있는 이웃들 이야기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뭐 선로 보수 작업하시던 분이었다고요? 예, 사고 원인이 밝혀졌어요?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 보통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스릴까 한답니다. 예. 철도 안 다닐 때. 예. 근데 새벽에 또 차차 다니기 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예. 한 11시, 12시부터 일도 시작하고 그러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막차를 앞두고 동묘역으로 향하는 여러 명 원래 일하던 곳인데 사람이 좀 줄어들어서 추정컨대 아무래도 망을 보거나 네. 경계를 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베테랑인데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 인력이 감축되고 안전 예산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보도된 기사만 보면은 선로 보수 작업에 열차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 감시자였다 이분이. 맞습니다. 공사 표지판 세우러 가다가 그런데 열차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해야 할 그분이 표지판 세우러 가다가 열차한테 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 8명이 하던 일을 4, 5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인원이 축소됐다. 충분히 망을 볼 수 있는 인원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혼자 해야 될 일이 많아지죠. 또 동일한 시간에 해야 될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런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지금 추정하는데. 그 사고 원인은 조금 더 좀.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로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 노동자 한 분을 전화로 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세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예, 철도에서 토목직이라고요. 열차의 승차감을 위해서 그 선로의 처짐이나 휘어짐 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로 보수 작업. 예. 어젯밤에 이 노량진역에서 역시 비슷한 선로 보수 작업 하시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거 사고 접하셨죠? 예. 느낌이 어떠세요? 예. 고인하고 같이 일을 한 적도 있고 해갖고 친분이 좀 많습니다. 아이고. 오전 내내 가슴 한켠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네. 그 선로 보수 작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극한 직업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만큼 위험합니까?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가장 큰 것은 저희 그 토목직렬에서 열차 운행선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위험함이 가장 크게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은 토목직 그 특유의 그 중량물을 취급하는 데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중량물? 예.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신목도 200km 가까이 나가고요. 아. 레일 같은 경우는 1m에 60km 이상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중량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갖고 좀 힘이 듭니다. 네. 그 열차가 다니는 선로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열차 운행이 딱 중단된 시간이면 괜찮습니다만은 사고가 난 12시 요때쯤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아찔한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세영 씨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예, 철도에 있는 그 토목지에 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 겪었을 일인데요. 예. 예, 저도 선로 제표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피한 적도 있고, 새마을호 열차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하시는 분하고 주변에서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는 분하고 열차를 좀 이렇게 못 오도록 통보하시는 분 이렇게 몇 명이 한 개 조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명씩 움직입니까? 예, 저희가 요런 사고가 예전에 2002년 이전에 되게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서 그 열차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을 포함해서 6명 이상 선로에서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잘 안 지켜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6명 이상이라 그랬지만 그 정원 자체가 배정된 정원 자체가 2005년도에는 1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기소에. 네. 근데 지금은 정원을 철도공사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지금 현재는 정원이 9명이고 오늘 새벽에 사고를 당한 조는 정원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8명이고 그 와중에 또 한 명은 연가를 냈고 실질적으로 7명이서 작업을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인력을 자꾸만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의 변화 없이는 계속 위험 앞에 노출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오늘 사고 난 구간도 그 선로 간격이 옆에 선과 이 간격이 4.3m 이상이 돼야 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지적인 그 한계 그렇다 보니까 사고 당한 위치도 4m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미달하는 거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 고인과 똑같은 일을 또 함께 하시기도 하셨던 최세영 씨의 말씀 들어봤고요. 안진걸 사무처장, 지금 방금 얘기처럼 이 6명 이상 일해라 하고 한 조를 원래는 13명씩 있었는데 이제 그게 또 9명으로 줄었고 게다가 지금 요번에는 7명이었다. 결국은 사람 부족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오고 있는데 진짜 한 번은 대점검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위험의 외주화가 이제 그동안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위험한 업무를 다른 업체에 떠넘겨가지고 그 영세하니까 사람 구역에서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가지고 그 안타까운 청년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주는 위험의 외주화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정규직에게도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코레일 직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퇴직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비용 절감 논리
이윤 극대화 논리 또는 민영화 논리가 막 득세하면서 5천 명 정도 감축되는 인원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추가로 안 뽑아요?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최재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하게 되고 구역에서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되고 이게 그 외주하던 그 안에서 일을 직접 처리를 하던 안팎할 것 없이 똑같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 예산과 안전 관련 인원을 줄이니까 아무래도 망을 보게 되는 분들, 그다음에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하게 되면 혼자 해야 될 자금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정된 시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안전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새벽 차차는 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철도나 지하철 경영을 다시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역 사고 원인 규명 좀 제대로 해야 되겠고 언급해 주신 구의역 부분은 뭐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외주가 아니라 이제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꾸기도 했고 인원도 좀 늘어나긴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최근에 또 광운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서요? 이건 어떤 사고였습니까? 오늘 이제 새벽 6월 28일 새벽 사고가 있었고요. 구의역은 작년 5월 28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이제 1년 지나면 사실 대책도 막 나오고 서로 뭔가 개선이 돼야지 이게 사회가 좋아질 텐데 올해 또 5월 27일입니다. 날짜도 비슷해요. 광운대역에서 예전에 이제 성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물류기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역시 한 7, 8명이 해야 될 일을 5-6명이 이제 이 노동자께서 화물열차 뭐 20량이 들어오면 그 화물을 또 다른 역으로 이렇게 보내려면 분리도 시키고 이렇게 수송도 하고 다른 열차하고 또 연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전철이나 객차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일도 하시는 거예요.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그렇죠. 실제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역시 아무래도 피로하고 훨씬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로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로 보수든 또는 화물열차의 수송이든 그 전에도 또 2인 승무해야 되는데 1인 승무해가지고 또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줄이면 사람이 못 버팁니다. 사실 적당한 휴식과 집중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 또 중요한 이야기가 원래 뭐 10명인데 8명으로 줄었고 또 1명은 휴가를 갔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철도 노동자들 사이 휴가를 못 간대요. 내가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의 노동 강도가 세져가지고 원래 여러 명이 하던 게 안 그래도 줄어드는 나까지 가면 문제가 생기고 실제 또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끼리도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문화가 있는데 또 코리아일은 근데 휴가를 안 가고 일하면 수당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라고 마구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공포유가랍니다. 공포의 휴가. 휴가가 즐거운 게 아니라 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괴롭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라는 게 우리 열심히 일해서 안전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교육하고 이런 자기 실현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공포와 위험과 불안의 공간. 휴가마저도 쓸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철도 지하철 노동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로군요. 지금 광운대역에서도 추모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게 철도 노동자 선생님들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 구역 추모 노동자에서도 제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 뭐 이런 호소가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결국 철도 정책 거기에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이라는 게 대중교통이고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비교적 저렴한 운임으로 우리가 철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우리 이웃 사람은 그걸 무임승차 아니라 복지승차, 경로승차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노인 세대들에 대한 또 이렇게 그 무료 지원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적자가 쌓인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적당하게 분담해서 책임져야죠. 착한 적자란 말도 있고 그렇게 책임져야 될 것을 노동자들에게 그냥 전가하는 겁니다. 인력 줄이고 외주화하고 너희들 더 노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10명이 하던 일 7명이 7명이 하던 일 5명이
2인이라든 한 명이 이렇게 계속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사람 충원이 필요하다고 코레일 노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철도공사 노동자협에서 계속해서 파업할 때도 또는 파업 안 할 때도 일상적으로도 시민단체랑도 간담회 자주 하시는데 이분들이 인력 충원이 너무너무 절실하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네. 안전하고 정병. 네. 정말 10년 내내 이분들이 외쳤거든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인력 감축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다. 근데 이게 이분들의 돌아가심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어찌할 것이며 그렇죠. 그 철도나 지하철 이용한 우리 승객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 어찌 얼마나 마음이 참혹하고 네, 네. 괴롭습니까? 예. 안전의 외주화, 게다가 본사에서도 인력 감축 이 두 가지가 동시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철도 수송 분담률은 점점 늘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수송 분담률을 늘려서 철도가 안전하고 친환경 교통이라고 하니까 좋은데 그럼 거기에 맞는 인원도 필요하고 예. 또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도 일부 필요한 것인데 계속 국토교통부나 코레일 지도부는 철도 민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가 분리됐다 하거든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철도 민영화 논란에도 우리 온 국민이 반대했는데도 수서발 KTX를 민영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분리시켜가지고 사실상. 부분 민영화. 예, 부분 민영화. 예.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통합 관리가 안 되고 뭐 신호 체계라든지 정비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아무래도 저는 관리도 더 비효율적이어서 비용도 더 들 것 같아요. 오히려 통합시켜서 최근에 145호선하고 585호선은 통합시켰잖아, 오히려요. 네네. 지하철. 이거 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알짜 노선은 다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노동자들 국민 이해 요구가 거의 똑같은 1. 민영화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철도나 지하철은. 예. 두 번째, 제발 안전에 투자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고 죄송해서 못 살겠게 예.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같은 예. 동료 이웃들을 서로.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고 알짜 노선은 민간 투자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지만 가득한 철도산업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이미 이제 야당 할 것 없이 의원들도 폐기해야 된다. 전면 개선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영화 반대, 안전 투자 확대. 예. 이게 시민들의 요구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민영화 안 된다. 제발 안전하자. 이런 거. 문재인 대통령도 코레일하고 철도공단, 뭐 시설공사 이런 것들을 하나로 쭉 합치는 그런 통합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게 비용도 더 절감될 뿐만 아니라 안전도 더 제고되고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도 철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레일이 따로 있고 이해가는 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량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더 경쟁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원래 코레일이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외국에 막 이런 철도 기술도 또 철도 차량도 또 철도 시스템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부를 창출해야 되는데 상하 분리되고 민영화 논란에 쌓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쩔 철도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대량 해고하고 징계하고 그게 예. 지난 10년간의 비극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코레일의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실련, 뭐 참여연대, 또 시민사단 전대 YMC 등 이런 시민단체들이 철도 공공성 시민 모임도 저희가 결성해서 그렇죠. 상하 통합하고 민영화하지 말고 철도 안전에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철도가 다시 국제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에 수출도 해서 국부도 이렇게 더 많이 네. 유치하고 예. 이런 방향으로 가자. 네.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근본적 저희가 호소드리고 철도 있습니다. 정책의 전환 그것이 안전을 위한 첫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철도도 수출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도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의 이웃사람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안도 많고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미국 방문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할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조언을 들어보겠고요.
대학생들이 스스로 몰카를 적발해내기 위해 나서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네요. 몰카 찍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자.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이런 표어를 내걸고 몰카 탐지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임소영 부회장과의 인터뷰 마련했고요. 7시 5분 시작된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 소개합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 네, 어제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고요.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 또 한 분의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는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죠. 잠깐 광고 듣고 1부 출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 산적한 현안에 또 원비어 사망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죠.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는 새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문 대통령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지금 조언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될까요, 정상회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이제 첫 회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뭐 약속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드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먼저 꺼낸다든지 그러면은 시간 걸리고 뭐 복잡한데.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원칙 이게 이제 합의하고 그것을 뭐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준비 정도는 다 양쪽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양쪽에 미리 다 사전에 서로 조율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4월 26일 날 이미 그 3부 장관이 뭐 외교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건 압박을 하되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어디까지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우리는 제재와 대화라는 표현을 썼고 저쪽은 미국은 압박과 관여.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방법론이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합의라고 할까 약속을 하고 돌아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어로 쓰면 제재와 대화, 압박과 관여 같은 말이지만 방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다녀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문재인 교수 팀들. 예. 문재인 교수 그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예. 또 정의당의 김동대 의원이 같이 다녀왔는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그 문재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거 할 만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압박 쪽에 제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네, 그건 아니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그게 이런 그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일반 정치인들은 뭐 압박 쪽에 방점을 찍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명색이 그쪽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은 대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로 끌어내느냐.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단톡방 사건이 대학가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네. 몰카 판매 금지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대여 사업이라든지 사실 그런 사업에 좀 더 에너지를 줄이고 다른 사업에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도 이 몰카 구매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가 외에는 몰카 소지를 불법화하자 이런 내용의 몰카 판매 금지법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좀 빨리 처리되도록 촉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 DSO 분들의 노력 덕분에 소라넷이 폐지가 됐는데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SO가 뭐죠?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활동 단체인데요. 소라넷이라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이 공유되는 몰카 영상들이 주로 공유되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웹사이트 폐쇄에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단체.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총여학생회가 다른 일에 좀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임소영 부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준용 씨 관련된 제보 조작 혐의 받고 있는 이유미 씨 구속영장 청구됐네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긴급 체포가 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서울 남부지방 공안부. 이 선거법 사안은 보통 여기서 다 하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되겠지만은 본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니까.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후나 의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은 지점이 있지만은 조작 사실 자체는 그 이유미 씨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씨가 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문준용 씨 관련 이제 익명 제보자가 아니죠. 가상의 인물이죠. 이걸 이제 음성 변조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고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서 제공했다 이런 거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만 현재 거론되는 거죠?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는 두 사람이고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이 됐어요. 참고인에서. 그리고 아마 집하고 이런 쪽에 압수수색이 된 모양입니다. 그 윗선으로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이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게 우리 정치 관행상 침소 봉대 같은 건 있어요, 사실. 한 80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은 100 정도로 이야기해가지고 공격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유야무야 되고,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현실은 현실인데, 이번 케이스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건 80이 아니라 조작을 아예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상의 인물의 가상의 대화와 메시지를 조작한 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참 드뭅니다. 과거에 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병적 기록부 조작 이게 그나마 이제 유사한 케이스 같은데 김대엽 사건 그렇죠.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정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론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나도 몰랐다. 그렇죠. 일단 부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아마 이 고리가 집중적인 수사를 받을 거예요. 이 고리가 연결이 되면은 더 윗고리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위로는 딱 단절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아마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장은 그 이유미 씨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유미 씨가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증거를 갖고 와라라고 지시한 거지 조작해서 갖고 오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이 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말고 법적 형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결국은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시켰다. 두 번째는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넘어간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방조 이런 게 되겠죠. 세 번째는 다 속았다. 이유미 씨한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나 국민의당은 3번 다 속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유미 단독 범행이고 우리 모두 속았다. 수사는 결국 1이나 2로 가는 건데 워낙 엄중한 사안이라서 쉽게 추측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 2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당시에 국민의당이. 방금 이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말고 법적 형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사안이 후보하고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게 과거 사안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컨대 후보한테 이렇게 저렇게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터뜨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보가 이렇게 저렇게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해라 이런 것은 뭐 별로 없었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당에서도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지만 이거 정치적 책임은 후보까지 가는 거죠.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 말하자면 이제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 딱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표를 도라는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요,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사다 놓고 학생들이 원하면 이걸 빌려주는 대여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이 대여 사업 홍보 포스터에 몰카를 찍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자, 이런 문구까지 써붙였다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됐을까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임소영 부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공부를 해도 바쁠 판에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28대 총여학생회인데요. 26대 총여학생회 때부터 몰카 탐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었고요.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5년에 홍대에서 나사 몰카가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요. 이화여대나 이제 숙명여대 같은 여대에서는 총학생회나 학교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연세대에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26대 때 했는데 이제 28대 때 와서 공약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몰카 탐지기 몇 대를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12월에 학생처와 면담을 해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워터파크 사건을 알고 계셨어요. 학생처 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공감을 하시고 저희에게 몰카 탐지기 4대를 사주셨고요. 적외선 방식으로 탐지하는 탐지기.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빌려갑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때 시행한 결과 33건? 33건 지금까지 대여해 가셨어요. 주로 어떤 학생이 왜 빌리러 와요? 저희가 사유까지는 묻고 있진 않는데요. 대체로 연대 학생분들이 뭐 본인의 하숙집, 자취방을 해보시려고 빌려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타교 학생분들이 불안하셔서 저희에게 부탁하시고 빌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하철을 탐지를 해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유나 빌려가시는 장소는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비된 4대의 그 탐지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뭐 이런 곳들은 총학 여학생회 차원에서 이렇게 점검도 해보셨겠죠? 네네. 저희가 1월 달에 총여학생회 집행부 친구들이랑 신촌 캠퍼스만 우선적으로, 송도 캠퍼스가 저희가 따로 있는데 신촌 캠퍼스만 우선적으로 여자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탈의실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탐지를. 그때 혹시 발견된 몰카가 있었나요?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처에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없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네. 이런 일을 하는데 남학생들도 도와줍니까? 네, 사실 총여학생회라고 하면 다 여학생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남성인 친구들도 있고 학내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몰카 탐지기 대여를 맡고 있는 친구가 남성인데 그래요? 그 친구가 한 학기 이제 담당을 해본 소감을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몰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일상에서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삶 전반에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테러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공유를 해줬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종의 테러다. 네. 그런데 이 적외선 탐지용 몰카 탐지기로 적발 안 되는 몰카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빛을 쏴서 적외선에 반사가 돼요. 렌즈가 있으면. 몰카 렌즈가 있으면 반사되는 형식인데 나사 몰카 같은 경우에는 나사 자체가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렌즈인지 나사 때문에 반사되는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볼펜으로 다 눌러봐서 동그란 면이 있으면 그게 렌즈
인 걸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예. 이제 주파수로만 감지가 되는 그런 몰카 형태도 있고, 사실 설치형 몰카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는 개인 휴대폰으로 뭐 계단형 강의실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시계형이라든지 안경에 달린 몰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계, 안경, 뭐 볼펜, 뭐 별의별 다양한 몰카들이 나온다는데 네. 제도적으로 이런 몰카를 못 만들게, 못 팔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저희가 총여학생회로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의실 내에서 이제 혐오 발언을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지만 하여튼 목적은 대화다,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9년 정확하게. 네, 이게 근데 뭐 극적인 어떤 돌파구를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북한이 9년 동안에 핵 능력이 커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사일 능력도 커지고. 네. 저거 이거는 지난 9년 동안 책임을 맡았던 정권 또는 정부가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네. 조금 그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 민간 단체들이 방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또 문제 대통령이 이스라엘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대회였냐? 동계올림픽. 그 대회, 태권도 대회, 무주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 거기서 이제 축사식으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평창올림픽.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저쪽에 IOC 위원 장웅 IOC 위원이 체육에 정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의 체육회담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사실상 거절한 그런 셈이었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체육회담을 하려면은 체육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갖춰라 하는 식으로 지금 좀 뒤로 좀 제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70년대 적시자 회담할 때 북한이 했던 방법인데 4, 5년 만에 다시 그 수법을 쓰네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남북 관계를 좀 북핵문이 네, 지금 정세현 장관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정 장관님. 말자가 앞서간다는 식의 합의를. 정 장관님.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하는 두 큰 원칙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잘 합의하고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회담 전에 서로 그 장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종합하면 잘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돌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 돌발적으로 무슨 뭘 던진다든지 이럴 위험은 없을까요? 아이고, 그거야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의 국무부나 뭐 이런데 장관, 부장관만 있지 차관보다 지금 임명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우리보다 외교안보 라인업이 좀 덜 끝났습니다. 우리가 좀 덜 끝난 대목이 있지만. 그래서 그쪽도 자기네들의 팀이 다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성 이것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드 문제는 일단 의제에서는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건 뭐 역시 미국도 합의해 준 거겠죠? 물론이죠. 또 사전 조율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 외무장관이 이제 취임한 뒤에
공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내막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뭔가 지금 얘기가 다 난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접점 만들기 어려운 사드 문제는 지금 이번에 꺼내지 말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조언을 하신다면 아니면 무슨 힌트를 하나 주신다든지 짤막하게.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또는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좀 우선해야 되겠다는 식의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선 후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예. 저희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는 운전석에 우리가 앉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남북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까지는 묵묵부답이죠.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 표명할 거다. 이런 식의 속보가 뜨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아마도 사안이 약간 정리가 돼야지 뭘 하겠으니까 메시지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뭐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죠. 네. 예컨대 지금 대표다. 그럼 대표 직위를 내려놓는다든지 무슨 직함이 있으면 그걸 내놓는다. 이래서 책임을 지겠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의원직도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냥 자숙하겠다 이러는 걸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당 내외에서는 당 내에서조차 안전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다들 최고 위기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이 지지율이 낮은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덮쳐버리고 또 이 국민의당에서 이 사실상 원톱 체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원톱 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런 면이 있어요. 당장에 지금 무슨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존폐 자체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건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논란도 깊어지고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네.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구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이거 부당하다.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 이런 소송 냈다는 소식 오래전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자, 이 소송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승소 판결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관련 소송이 여러 건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 몇 건입니까? 언제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예, 지금까지 판결은 6건의 패소 판결과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승소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네. 6건의 패소는 왜 패소한 거고 어제는 왜 승소한 겁니까? 일단 판결의 이유가 다르긴 한데요. 네. 지난 6건의 패소 판결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전이 지금까지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개가 안 됐죠. 예,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도 법정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전의 원가를 우리가 모르니 이게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를 난 판단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판사님의 논리였어요? 예, 첫 번째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6건 패소한 게 다 그래요?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말이 되긴 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공사만 전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모든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자료가 맞는지 여부조차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한전이 공개적으로 제출한 자료, 네. 공개적으로 발간한 자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만을 가지고 제가 시작한 것인데 그 이외의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 측에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좀 내라 했는데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게 되면 주장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의 홍기찬 부장판사님께서는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을 했고 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 요금 규정을 두었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판사가 뭔가 판단을 하려면 이 원가에 대한 자료를 내든지 왜 누진제를 했는지 설명해 봐라. 그렇습니다. 근데 설명을 못했다. 안 했다. 추상적 설명만 할 뿐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 전기에만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산업용이건 일반용이건 전부 다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주택용에만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래서 거기 법적 근거가